경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국순 위원장님의 인사와 핵심 이슈 세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한복순입니다. 저는 설명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한 뉴스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정비업체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 알바트로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개요나 이런 모든 것들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지금 카톡방에서나 밴드에서나 의문스러워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전문적인 것 말고는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톡방에서 아니면 밴드에서 궁금한 사항을 누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까지 잘 안 돼서 죄송한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영원히 남을 거니까.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저쪽에서 좀 생각하세요. 저희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제가 15년도에 위원장이 돼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건축심의 통과하는데도 엄청나게 어렵게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면 뭐 별거 아니라 했는데 건축심의 하는데도 소유인에 2번 하고 본회에 2번을 통과해서 4번을 거쳐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통과하고 바로 사업 시행가가 19년도에 접수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심의까지 통과했으니까 사업인가 75% 받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여기까지 신청을 못하다가 이번에 26일 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7월 26일 날 우리 김용훈 측하고 합쳐서 어쨌든 사업인가를 접수하는데 함께 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7월 26일 날 함께 서약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합치는 것이 주민들의 소원인 이 사업을 하는데 발판을 삼자. 그것 때문에 합쳐서 7월 26일 날 통합을 한 겁니다. 그 전제는 무슨 뭐 위원장이 누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사업이 잘 되는데 인가를 힘을 합쳐서 빨리 동의를 구해서 인가 신청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고요.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드디어 함께 상견례도 하고 통합을 해서 동의서도 합쳐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10월 26일 날 접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동의서가 모자라서 접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아까 나중에 질문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받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들은 그게 뭐야? 왜 총회를 2번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총회를 2번 하려고 일부러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총회를 2번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해임을 하네, 탄핵을 하네, 위원장이 여러 명이 나오네 이런 과정에서 총회를 안건을 처리하는 게 무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저는 건설사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이 당연히 한국순이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번 총회가 아무 사람도 안 쓰고 뭣도 안 쓰고 오로지 TN 작업만 해서 총회를 치르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후보로가 아무도 안 나와서 단일 후보가 되어 이렇게 이제 총회가 두 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재하실 거는 일부러 이렇게 돈을 내버려 가면서 이렇게 총회를 두 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여러분이 나오셔서 총회를 해서 그 다음에 누가 끌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원 선출 총회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임원 선출 총회가 끝나면 정기 총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의혹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낱낱이 궁금하지 않게 이렇게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은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임원 선출 총회라고 생각하시고 임원이 선출이 되면 바로 정기 총회를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때 투명하게 회계도 저희가 지금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회계 회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요.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 감사 받으려고 외부 감사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총회 때는 외부 감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정확한 저기를 해서 드리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때는 저희 감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이 감사를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20년도까지 쓴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낱낱이 아마 외부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때 낱낱이 보시고 그때 또 질책과 칭찬과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여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있는 대로 이걸 보지 않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의무대행부하고 이제 지금 인가신춘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됐냐,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73%를 했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2%가 안 돼서 얼마나 여러분들도 우리 소유주님들도 만족했겠지만 저는 10배, 100배가 무게감과 힘든 거를 견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겠다 저기서 가졌다 했는데도 저한테 손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70% 안 됐는데도 인가 신청을 했다. 그래서 벌써 1월달이 아니라 작년에 신청을 했죠. 그걸로 안 돼도 구에서 받아주는데 제가 뭐하라고 여기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구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5% 기준이 계속 논란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지구지정은 12년 10월 25일 날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구에서는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산정일이 12년 그 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나중에 사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산정 기준이 인가 신청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했는데 막바지에 그 지구정 당시에 인원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당시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산정일이 A가 B가 C가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내준 거를 하나로 보니까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또 찢으면 신가 인청처럼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두 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서 이번에 인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왜 884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구 지정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렇게 884로 신청했지만 그에 따른 사람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의 동의를 해주십니다. 근데 먼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동네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많은 것들이 들으니까 이게 사업이 될까 아니면 싸워서 이 사업이 망치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안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수를 하신 분들은 거의 동의를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는 수가 얼마큼 됐든 간에 그 수를 신청일로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초단에 이제 본인 거를 본인이 깔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 업체 정비 업체가 2009년도에 제가 있을 당시 전에 2009년 총회를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총회 책자에 이런 피해 명령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 문 좀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귀 좀 막고 총회 책자에 이러한 피해 명령비가 얼마다 하지도 않고 우리 여기 변호사님은 2009년 총회 때서부터 계셨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해도 우리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피해 명령비가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계약서가 이게 담긴 게 15년도에 확정되게 총회 책자에다 실었습니다. 총회 책자에 실었는데 그때 한 1100명 정도의 총회 책자가 나갔는데 그 피해 명령비에 대해서 반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조차.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쓰려다 보니 우리 감사님이 아니 이거 뭐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63억에 들어갔는데 53억에 합의를 보고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까 감사님이 아니 이게 피해 명령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그 상황에는 건설사에 여기 건설사 직원들도 다 나와 계시지만 저희는 건설사로부터 돈을 건축심의 통과할 때까지 10원도 못 받았어요. 저 5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다시 통일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여하튼 간에 이거는 내 가슴속에도 언젠가 이걸 해결하겠다. 그래서 15년도에 통해를 할 수 없었어요. 통해 비용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건설사에서 지원도 안 하고 한 개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통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해를 하다 보니 통해 비용을 어디서 또 대여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불신과 신뢰를 못하는 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총회를 정비업체 하나만 뽑겠다고 또 총회를 한다면 누가 이 사업을 인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정비업체하고 상의해서 결론은 피해 용역비를 20억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2019년도에 그거를 책에 실리지 않았느냐. 금액이 올라가면 총회 책자에 올라가지만 감액표정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총회 책자가 나오기 후에 정확하게 나중에 변호사님 입하해서 결론져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19년 2월 23일 날 제가 총회할 때 이렇게 해서 감액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 450명인가? 굉장히 많이 오셨죠. 19년도에 건축심의가 통과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제가 100억도 깎았다는 사람이 있고 70억 깎았다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하는데 정말로 많은 돈을 절감시켰고 주민들한테 손해가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제가 투명하지 않다, 의혹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참 어느 때는 답답하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은 2009년도 지금까지 쭉 계신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53억하고 그 다음에 20억 플러스 해서
73억입니다. 근데 우리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할 때 10%, 건축심의 접수하면 10%, 건축심의 통과하면 10% 이렇게 다 맨 처음에는 20%, 30% 이렇게 다 있는 걸 다 그냥 뒷단위로 뒤로 놨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다 다 주면 돈 조금 남으면 일을 게을리 할까봐 저는 나름대로 다른 계약서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재개발 하시는 뭐 이사님들도 임원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른 데 가서 그 계약서를 보시면 이렇게 계약금이나 이런 걸 뒷단에다 이렇게 똑같이 나열하는 그런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뒷단에다 뒤에도 열심히 일해달라고 뒷단에다 똑같이 이 사업을 끝까지 하는데 도움을 달라 해서 쭉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53억은 건축심의 통과하면 10% 이렇게 줍니다. 20억은 PM 용역비는 언제 받느냐면 일반 분양했을 때 그 돈을 받아간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73억에 대한 10%를 주는 게 아니라 애당초 맨 처음에 계약한 53억에 대한 10%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효과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지금 저희가 우리 추진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나 어떤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로 했으면 저희가 이 쓴 비용을 거의 탕감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많이 썼다 뭐 했다 하는데 지금 쓰인 비용이 이게 PM 3%면은 일반 분양이 2,500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3천만 원에 분양한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의 3%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도 통째로 싹 까버려도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절감했다. 그래서 조금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 사업이란 자체가 여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왔기 때문에 의구심도 많고 신뢰가 안 되는 일들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겠죠. 그러나 저는 주민들의 편에 똑같아요. 저도 주민과 똑같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행정적인 대표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지 여기에서 제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려고 여기서 안 한다는 것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제가 저기한테 듣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어쨌든 간 데모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데모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려면은 가서 데모를 하고 구청에 가서 난리를 지겨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인가 신청을 했으면 그 다음에 구에서 뭐를 끌어내고 우리들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서 우리 주민 전체 행복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생활을 갖고 이익을 쟁취할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접수를 했다? 그랬더니 접수했다고 막 떼거지로 또 갔네? 뭐를 건축심의 통과했다고 해서 구청 강당을 좀 쓰겠다니 또 떼거지로 갔네? 이런 데는 사업장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데모하고 뭐를 할 때는 내가 우리 거를 좀 더 달라고 가서 땡깡을 놓지 이 사업을 이렇게 망가지려고 데모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일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안 열려 저거 독단이다. 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무실 열려있고 12시라도 저는 다 상담받고 12시까지 다 통화하고 합니다. 핸드폰 꺼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 이상 아니고는 제 자발적으로 핸드폰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를 주시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하지도 않고 있는 사실대로 우리 소유주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소유주들하고 함께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비 대행업체를 맡고 있는 알바토스 코리아 대표이사 유상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사업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의 자료 작성 기준은 건축 심의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배치도인데요. 이쪽이 아파트, 여기가 지식산업센터, 여기가 대토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42층, 지식산업센터는 I2, 대토 환지 예정 구역은 I1 구역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쪽에 그 십자도로권도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부 체납하는 비율이 11.6%다. 그리고 우리는 공공용지하고 기부 체납 용지를 한 15,000평이 됩니다. 그 15,000평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도로와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원들, 도로들이 다 공공용지하고 기부 체납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권은 정부 소유지만 사실상 우리 개인 소유나 우리 소유자들 소유나 마찬가지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관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사업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 벌고 얼마 벌어서 얼마 써가지고 얼마 남았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얼마 벌 거냐 수입인데 우리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가죠. 분양가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좌우됩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2018년 12월달 KB 시세 12월달 KB 시세가 30평대가 2,67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3월달 30평대가 3,925만 원입니다. 평당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파트들보다 우리 아파트가 훨씬 좋은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670만 원일 때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냐면 2,537만 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4천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4천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했느냐?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는 정부의 규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3,300만 원을 분양가를 기준으로 오늘 사업 설명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입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 기준으로 우리 총 수입이 2조 3,450억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2조 3,450만 원이었고요. 지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아파트들만 주로 분양가를 현실화시켰을 경우 2조 8,801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 약 여기서 2조 8,800에서 2조 3,400을 빼니까 5,352억 원의 수입 증가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입이 증가되면 지출은 증가 안 하냐? 지출도 따라서 증가합니다. 지출의 증가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저희가 2년 전에 설명할 때는 공사비를 47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정가는 500만 원입니다. 이건 공동사업 시행자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 최근 470만 원을 측정할 때도 2018년 서울 시내의 아파트 공사비의 평균값이었고 이 500만 원도 2020년 아파트 공사비의 거의 평균가에 육박합니다. 500만 원으로 하고 따라서 지출도 늘어납니다. 평가도 분양가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데 2018년 제가 여기 신도림에 이사 왔어요. 사무실을 2018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2018년도에
연립주택이 얼마였냐면 저한테 연락 오기를 2억 6천5백에 팔아라, 사라 이렇게 연락 왔었어요. 2억 6천5백에 3억 이하로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잘 아시죠? 7억이 넘습니다. 지금 거래가 평당.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감정가를 얼마로 했냐면 1,800만 원으로 감정가를 추정했습니다. 지금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감정가를 얼마로 추정하냐면 2,48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추정한 게 아니라 저희 감정평가 회사하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계산한 겁니다. 2,48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년 우리가 막상 관리 처분할 때 얼마가 될 거냐?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현재 시점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1,541억 증가해서 지출 금액이 1조 4,561억에서 1조 6,102억으로 약 1,541억 원의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럴 때 지표 분석을 보면 수입이 늘었다고 했죠. 지출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우리 권리가액의 총액이 2018년 1차 설명할 때 8,889억 원이 소유자분들이 나눠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조 2,699억입니다. 그래서 약 3,820억 원이 증가됐어요. 1,000명이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 앞에 약 3억 8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1,000분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서 분양가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양가를 4천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여기 소유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5천이 될지 3천이 될지 모릅니다. 2천으로 될지 몰라요. 저희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거나 타당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3,300 기준이었을 때 분양가가 3,300 기준이었을 때 수익이 3,820억이 증가되어서 전에는 감정평가 금액을 평당 1,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800만 원. 그리고 권리가액이 2,2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플래카드 많이 붙었죠. 1,800만 원이 몇 말이냐. 또 이제 2,48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480만 원이 몇 말이냐 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증가한 거예요. 2021년 3월 기준에 감정가액이 2,480만 원, 권리가액은 3,220만 원입니다. 평당 권리가액이. 그래서 소유주가 가져가는 게 어떤 거냐? 내가 한 평을 가지고 있으면 3,320만 원의 권리가액을 배당받고 플러스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프리미엄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겁니다. 그래서 10평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억 2,200만 원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이 2억 4천만 원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하는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 20평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20평이면 권리가액으로 약 6억 4천만 원 권리가액으로 프리미엄으로 2억 4천만 원 합치면 8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면 2018년 그 기준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거나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자료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비례율이 있는데 비례율은 뭐냐면 종전가액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평당 2,480만 원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업하면 3,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30%가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 분양을 받으시는 분은 130%더 받지만 분양받지 않고 나 사업수익률 신청 나 반대 나 분양 안 받겠어 그러면 종전가액으로 보상해 줍니다. 종전가액으로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현금 청산하겠다. 불가피하게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지만 나는 현금 청산 받겠다. 그러면 평당 2,480만 원을 받는 거고 권리가격으로 받겠다. 그러면 3,220만 원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비례율 조건입니다. 그전에 이거 설명드렸어요. 공사비가 470만 원이고 분양가가 2,537만 원일 때 비례율이 125.33%인데 만약에 분양가가 200만 원 상승되면 비례율이 143%가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사비가 500만 원이고 분양가가 3,300만 원일 때 비례율이 130%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왜 감정가격이 올라가냐? 여기 신도림은 감정가격이 향후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시세가 올라가면 그 시세에 반영해서 감정가격이 올라갑니다. 시세가 평당 2천만 원에 거래하는데 어떤 감정가가 2,500을 감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집이 10억 갈 거야. 그런데 10억 가려고 한 10억이 될 걸 예상하는데 3억에 파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한 8억 불러야지. 그러면 살 사람은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7억 5천이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가액이 자꾸 그런 거래가 쌓이면 시세가 형성되어서 여기 신도림의 감정가액이 올라갑니다. 감정가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권리가액 사업의 이익은 똑같아요. 그럼 비례율이 적어집니다. 110%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감정가액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사업이익이 많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쨌든 쭉 가다 보면 보통 비례율이 120% 선에서 딱 회귀가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 다 사업장 보면 110%에서 120% 사이로 다 비례율이 책정되는데 비례율이 적어지는 거는 감정가격이 올라간 거고 비례율이 늘어나는 거는 저희 어떤 사업장에서는 비례율이 1000%가 넘는 데 있었어요. 순식간에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원래 예상보다. 그래서 1000%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유자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유자분들 중에서 원소유자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소유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손해가 나지 않게 완만하게 목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 가능하면 합리적이거나 보수적인 기준으로 사업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분담금 조급표를 보면 2018년 12월 기준에는 땅을 한 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1.08평 추가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땅을 한 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1.11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적어진 거죠. 적어진 겁니다. 내가 2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22.2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을 20평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제 땅은 땅마다 다릅니다. 도로가 있고 접점지가 있고 큰 도로가 있고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값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 집이 왜 2,480만 원이냐 우리 집은 지금 3,500에 거래되는데 그런 땅은 3,500에 거래되는 땅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도 3,500, 4,000 이렇게 감정받고 평균가가 2,480만 원이라 하더라도 뭐 접종지라든지 아주 맹지 이런 데는 1,500건 쉽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평균값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30평 가졌을 경우 만약에 24.7평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되돌려 받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상가를 분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평 가지신 분이 34평을 신청하면 2,4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24.7평을 신청하면 1억 6천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것으로 상가를 추가로 분양받거나 지산을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판단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 조변표도 아까 비례율처럼 향후에 다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 30평 가지신 분이 24.7평을 신청하면 약 2억 5천만 원을 되돌려받습니다. 30평 가지신 분이 34.5평을 신청하면 전에는 2,400만 원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5,500만 원을 되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30평 가지신 분이 34.5평을 신청하면 옛날에는 돈을 더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5,5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남는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상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업 설명회를 드리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산을. 어떤 분이 200평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200평 가지고 있는 분도 많아요. 여기 100평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두 개로 나눴습니다. 100평은 대토를 받고 100평은 내가 현물로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100평을 땅을 가지고 땅을 달라고 하면 감보율이 있습니다. 감보율. 지금 땅보다 도로를 내고 조성하기 때문에 조성 비율이 있어서 예상 감보율이 13.5%입니다. 그러면 86.5평의 땅을 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평을 가지고 감정가가 얼마였냐면 아까 2,48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땅 100평의 감정가액이 24.8억입니다. 24.8억. 그 24.8억에다가 비례율이 130.1%라고 그랬죠. 곱하면 권리가액이 얼마냐? 32억 2천만 원입니다. 32억 2천만 원. 32억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금 청산, 여기, 이때는 아니죠. 권리가액을 현금 청산해달라고 그러면 2억 24억 8천만 원 받는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사업까지 안 갑니다.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러면 24억 8천만 원을 받는 거고요. 나 그냥 신청하고 사업 끝난 다음에 돈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예상은 32억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사업 설명할 때 130%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뭐 140%입니까? 아니면 왜 지금 105%입니까? 이제 그때 경기에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하면 땅으로, 대토로 86.5평을 받고 아파트 24.7평 그리고 34.5평 두 개를 받으면 분양가가 얼마냐면 이 분양가는 소유자 분양가로 판정한 겁니다. 두 개 합쳐서 분양가가 16억 2,900. 자,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15평짜리 4개 받으면 7억 6,500. 다 이게 소유자 조합원 분양가예요. 지산을 이게 여기 자료가 제가 비슷을 했는데 이게 지산 100평입니다. 20평짜리 5개 이게 100평을 하면 6억 8천만 원. 그리고 얼마 남냐? 1억 4,600만 원이 남아요. 이분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이분의 자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분의 자산 가치는 땅의 86.5평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것 신청한 것의 값이 42억 8,600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상하냐? 아파트가 24.7평, 시세가 10억 9천만 원입니다. 분양은 7억 1,700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34.5평, 1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상가는 여기는 시세 차익으로 했는데, 여기는 시세 차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일반 분양 금액과의 차이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금은 여기는 원래 9억이에요. 근데 소유자 분양 싸게 분양 받는 거죠. 지산도 이거 8억인데 이거 8천으로 분양 받는 겁니다. 현금은 똑같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42억 8,600만 원. 약 10억 6천만 원이 실제로 신청하면 더 증가된다. 그래서 땅을 200평 가지신 분이 대토를 100평을 86.5평으로 되돌려받고 나머지 100평 가지고 신청하면 실제 자산 가치는 42억 8,600만 원이다. 대토가 200평이 아니고 100평이다. 지금 100평이다. 그러면 저희 사업 설명 기준으로 그분은 42억 8,6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평균값이니까.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컨설팅.
왜 그러냐면 세금이나 부동산 처분에 관한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은 가치마다 다르고 가족 구성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건 세무는 세무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 어떻게 할 건지 정비업체 컨설팅을 받으면 가장 유리합니다. 휴전일을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면 밴드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밴드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개별적인 질문을 다 답합니다. 우리 집에 자료를 컨설팅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컨설팅 만들어 자료 보냅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그러면 보내요. 그러니까 밴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두 가지로 의견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왜 오셨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땅을 30평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 중간에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추가로 매입하실 수도 있죠. 일부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필지를 아까 3개 가신 분이 있다는데 한 개 필지 팔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의견을 내야 되냐면 내 재산을 갉아먹는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 자, 그럼 예를 들면 휴진이가 돈을 과도하게 쓴다.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돈이 1조 6천억이라고 했어요. 1조 6천억. 1조 6천억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조 6천억이면 한 사람한테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명이니까 16억씩 내야 되네요. 그죠? 사업비로. 아니 무슨 사업을 내가 16억씩 나보고 내란 말이야?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2조 8천억이니까 한 분당 그러면 28억씩 받는 거예요. 한 분당 28억씩 수입을 가져가지고 16억씩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잘 지출되게 하는데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사업에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도 나의 합리적인 생각에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내 개인 재산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셔야 되고 사업이 합리적이거나 신속하거나 투명하게 가는 데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막 고집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가 이야기하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 말도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자꾸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설명 끝났어요.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밴드나 카톡방이나 투인이 찾아와서 그냥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대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되냐? 하냐 안 하냐? 안 한다며? 대토지 소유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알죠? 당연히 압니다. 네. 2012년 정비개혁 할 때부터 이것이 가장 이슈였고 2009년부터 이슈였습니다. 여기 건축침해 할 때도 이슈였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잘 아십니다. 정비업체가 뭐 더더욱 말할 거 없고 공동사업 시행자도 잘 알고 설계업체도 잘 알고 그걸 근거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는 1000회배 약 300평 이상이 초과하는 분이 23개 땅이 100평 이게 이상 100평에서 약간 200평 가까이가 47배입니다. 다 합치면 그러니까 100평 이상이 다 합치면 얼마 몇 개냐면은 47, 43, 23 그러면 91, 21이니까 114 100평 이상이 필지가 114개나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시내 100평 땅 어마어마합니다. 2분의 면적이 총 얼마냐? 45.8평이에요. 이 색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절이 대토지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토지 소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대토지 소유자들은 내가 땅을 300평 갖고 있는데 아파트 2개 갖고 가란 말이야?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 그분들을 위한 설명 자료들이 우리 사업에 중요한 거고 그분들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 대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를 전부 다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 만들면 나중에 분양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분들에게 대토에서 스스로 사업하게, 스스로 공장을 짓거나 스스로 상가를 짓도록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게 이 사업의 전제입니다. 그럼 대토는 언제 신청하냐? 관리 처분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파트처럼 대지 분양 공고 신청을 합니다.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느냐?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확정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왜 말하느냐?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계획수정과. 그동안에 2018년도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과정이. 여기 거 얘기하실 의미도 없어요. 사업시행계획 공개서가 돼야지. 그동안에 한동안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사고는 사면 되게 안 되네. 그러니까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인가할 때까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사업설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분의 3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2년 걸렸어요. 2년. 짧게 걸린 겁니다. 되게 188명밖에 안 되는 사업장도 3년 걸렸어요. 4분의 3 동의서 받는데. 싸움 엄청 났습니다. 우리도. 근데 대토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대토지 소유자분, 아주 큰 소유자분 두 분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설득 안 해? 설득하죠. 근데 설득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컨설팅 달라고 하면 제가 드렸어요. 받은 분 중에서 제가 밴드에다가 저희가 올린 사람 봤습니까? 왜냐면 개별적인 상담 진행하는 거는 다른 분이 알 필요가 없거나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사업을 진행을 여기까지 해온 거고. 자, 구청하고 상의하는 거 왜 말하지 않느냐? 구청하고 상의하는 거, 구청, 여기 소유자분에게 얘기하면 구청이 다 싫어해요. 서울시에 상의하는 거, 국토부에 상의하는 거, 교육청에 상의하는 거, 여기다 다 얘기해봐요. 그럼 그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들 절대 저기 상의 안 하고 합니다. 원칙. 자, 저기 와서 말하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업 하나도 안 됩니다. 수진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과정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토는 관리처분 시점에 신청한다. 여기 오른쪽,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 여기 신도림 초등학교 옆입니다. 이 자리가 대토 지역입니다. 대토 지역. 많은 분들이 이게 대토냐? 대토로 필지를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건축심의할 때 그냥 땅만 그어놓으면 건축심의 안 해준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로 안을 가져와야지. 그래가지고 수차례 변경해서 건물안을 이렇게 기본안을 가져다가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건물이 있는데 왜 대토하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해야 돼요. 나 한 말도 않고 나중에 가서 나 반대하든지 아니면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돼라고 하시면 그분 손해예요. 수요조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쪽 부분에 정비계획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도서를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합니다. 분양계획에도 반영할 겁니다.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 공장하시는 분, 나 어떻게 이주하고 싶다. 이주 희망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몇 군데 찾아가 봤잖아요. 여기 광명에도 있고, 광명도 여기 여러 군데 주변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굉장히 좋은 데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계획은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주할 계획도 있습니다.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통째로 가서 그걸 신청한 걸 근거로 계약을 하죠.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저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신청해달라고 하면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대토주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땅 10평 가지신 분하고 300평 가지신 분하고 어느 분이 더 중요하겠어요? 다들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 뒤에 변수가 많아요. 앞에 땅 10평 가지신 분은 아파트 하나 신청하면 그냥 땡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좋죠. 사업되면. 그런데 여기는 300평 대지를 가지신 분들은 전 아까 위원장님이 왜 사업하는데 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소유자들이 건축심의 왜 해줬어요?
아니면 사업시행인데 신청 왜 받아줬어요? 막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편은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왜 대토주 소유자분들이 안 찾아오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대토주 소유자분들은 적극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계약입니다. 자치계약은 이런 겁니다. 도정법의 근거에서 만드는 겁니다. 도정법의 근거에서 만드는 거예요. 해마다 바꿉니다. 언제 바꾸냐? 정기총회 때 바꿉니다. 자치계약은. 도정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도정법에 준해서 자치계약을 바꿉니다. 그런데 도정법과 자치계약이 완전히 상이하다. 그러면 이 자치계약은 무효입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도정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계약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도정법의 근거에서 자치계약을 만듭니다. 그런데 도정법이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토지동 소유자 방식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면기 안 된 부분들은 우리 자치계약에 담습니다. 옛날에 향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자치계약입니다. 토지동 소유자 방식의 자치계약이 있는데 이거를 밴드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신도림 293 자치계약방. 여기다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이 들어오면 일주일마다 업데이트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때, 정기총회 때 수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과제 처분하는 거 이거 왜 막 안 넣냐? 체비지 뭐를 안 넣냐? 체비지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그 시점이 입각하면 우리가 관심이 생깁니다. 해마다 자치계약은 변경해 넣는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자치계약을 업데이트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정기청회마다 상정할 것이다. 자치계약은 여러분이 항상 보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밴드에 보면 자료가 2019년부터 올라가 있고 2021년 초안도 올라가 있습니다. 다시 22년 계속 업데이트 올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아까 계약 조건 위원장님이 너무 혹독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던데 저희 계약이 53억 플러스 3%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복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이제 컨소시엄 엘리멘트하고 3자 같이 계약했습니다. 이 3%를 20억으로 하자. 그래서 총 73억입니다. 저희는 위원장님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안 어떤 분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3% 하면 100억 넘습니다. 그런데 줄였어요. 이미 2019년도에. 줄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럼 왜 총이 안 태우냐?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원래 계약금이 100억인데 80억으로 줄이면 총이 안 태워도 됩니다. 줄이면 100억인데 120억으로 올리면 총이 태워야 됩니다. 안 태우면 무효예요.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안 태우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또 의혹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음 총회 때 정기업체 계약안 다시 올릴 거고 그때 의견을 받을 겁니다. 현재 기본 능력비 73억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회사의 컨소시엄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부 인사 부동산 대책 준공업죠. 많이 물어봅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국토부와 LH공사는 신도림 293을 가장 좋은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하면 아주 좋은.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든지 이거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분열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진행 안 되면 그쪽에서 덤빈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민간 주도 방식으로 고수할 겁니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설명해 가서 정비업체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철저하게 실익을 따져서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장에 어떤 조건들은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도하는데 그러면 민간 주도 방식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생길 것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총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결정 기준, 검토 기준은 다 뭐냐면 우리의 실익이냐, 우리가 더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하는 것도 이익이고 돈이 남는 것도 이익이죠.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정비업체가 모든 거 불가 민간 주도 방식으로만 해. 그러면
적절하지 않죠. 모든 안이 나오면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될 때만,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우리 안건 올릴 거다. 그래, 우리 이사구동산 대책이 아직 준공업체가 안 나왔고, 우리 쪽에 무슨 대책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 이슈 많았어요. 임대주택 이슈 많았습니다. 10% 계속 우수해 갔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후보 설명드렸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저희 의사결정의 기준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지상비율인데 이제. 지상비율은 40% 해야 한다는 분이 계속 많았어요. 어떤 분은 50%. 서울시에도 40% 해라고 할때 저한테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습니다. 2009년 준공업적 발전 계획에 따라서 현황을 딱 분석했습니다. 현황. 다 지목별로 건축물별로 해서 다 분석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실 수 있지만 이미 현황 분석을 다 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공장 비율이 얼마냐? 42.1%였습니다.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구역, 신도림동 293 일대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에서 2012년 10월 25일 날 42.1%다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뭔 42.1% 아니에요라고 막 굉장히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창고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다 공장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서울시 특별조례 2012년 7월 30일 날 조례에 의하면 공장 비율이 30에서 50%면 사업구역 내 면적 대비 지산 확보 비율이 30%입니다. 30%. 2012년 7월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줄여보려고 이쪽으로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일부 제가 수용했어요. 그래서 30%. 이렇게 싸워야만 40%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 신도림 40% 해. 야, 너네 40% 넘잖아. 면적이 40%라고 해요. 그분들은. 근데 저희가 40%는 무슨 40%냐 해가지고 28%다 엄청 되겠어요. 28%. 이쪽으로 가보려고. 가지고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결국은 30%로 건축심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자, 건축심의 하는데 40% 해야 되는데 30% 승인 안 내줍니다.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허가 부서에 있는 인허가 부서가 구청이고 그리고 심의부서가 서울시입니다.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의 요청부서가 구청이고 이반부서죠. 이반부서가 구청이고 허가부서가 서울시입니다. 우리가 정비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청원하는 거예요. 청원.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청원하면 이반부서가 있는데 이반부서가 구로구청이에요. 구로구청에서 우리 말을 듣고 내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한참 한 다음에 자기가 이반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요. 그럼 서울시 다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여러 번 하고 허가부서가 다시 구청과 합의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데 정비계획 변경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건축심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건축심의 하나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면적이고 더군다나 이 안에 지산도 있고 저희가 대토 환지한다고 했고 이 안에 큰 도로도 많고 그래서 건축심의한테 굉장히 어려웠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심의를 거쳐서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저희는 지상이 어떻게 됐냐? 이 근거에 의해서 30%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지금 변경됐어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무조건 40%라는 거예요. 무조건 40%. 그런데 저희는 뭐냐? 이미 우리는 30%에서 건축심의까지 받았는데 40%는 소급 입법이다. 소급 입법이다. 이건 입법하다. 하는 입장이고 이런 의견서를 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40% 몇 분이 얘기하면 서울시에서는 올타평이 40% 하자. LH공사는 올타평이 40% 하자 해요. 근데 저희는 30%다. 법적 근거도 있고 지금까지 신진 경고가 그렇습니다. 이 30%는 우리가 만약에 저희 밴드를 자료를 올렸는데요.
10%가 늘어나면 대략 2천억 이상 손해납니다. 2천억 이상. 10% 늘어나면. 왜 그러냐? 아파트는 분양가가 아까 3,300이라고 했잖아요. 지사는 분양가가 8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안 갑니다. 지산 분양가가. 많이 잡아도 1,000만 원이라고 보죠. 지산이 1,000만 원이면 우리 아파트가 4,000만 원이에요. 그런 그 생각하면. 그러면 원가는 비슷한데 땅도 비슷해요. 원가는 비슷한데 분양가가 흠뻑했기 때문에 그냥 지산은 그냥 생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장 가지신 분들 때문에 사업이 이게 돈이 모는 거 아니냐. 반대로 공장 가신 분들 때문에 여기 지산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쌤쌤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업에 유리하기도 하지만 공장들 때문에 지산이 여기에서 그러면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별도 개인주택 가진 분들은 지산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중공업지역으로 누가 정했냐? 서울시가 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이거.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특별히 무슨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안 바꿉니다. 우리가 청원에서는 안 바꿔줘요. 중공업지역으로 6만 평을 한 번에 개발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그 정비계획 근거로 정비계획은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건 건축심입니다. 그 정비계획에 땅만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어떻게 지으세요라는 기준이 다 있어요. 신고까지 다 정해집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건축심의 도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았고 그 건축심의 도서를 근거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아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 필요한 서류 도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작업을 했는데 다른 거는 거의 1년도 안 돼서 대충 다 됐어요. 공유서가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2월 26일 날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집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이건 수정, 이거는 보완, 이거는 변경 계속 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설계 아니면 정비업체 어떤 때는 주민들의 타문서도 받으려고 할 거고 어떤 때는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달라고 해달라고 할 거고 주민 공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사업에 이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십자도로가 있어요. 십자도로 유명하죠. 여기 십자입니다. 십자 이렇게 여기 빨간 선까지가 공사가 됐습니다. 빨간 선까지가 여기가 어디냐면 2012년도에 정비계획으로 결정고시 했어요. 여기를. 자, 여기까지는 구로구청이 서울시한테 돈 주세요 해가지고 도로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도로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요? 정비계획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 도로는 누가 만드냐? 추진이가 만드냐? 여러분이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공공용지와 기부채납 면적을 가지고 이 도로도 내고 여기 도로도 내고 여기 도로도 내고 여기 공원도 만들고 이 중간 공원 다 만듭니다. 똑같아요. 이런 거 다 공공용지와 기부채납 용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는 저희가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공용지가 도로가 여기 있죠. 땅 있으면 그거는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한 사람을 몇 평? 그러면 이거는 구청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심의 할 때 그 공공용지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기부채납 면적이 있어요. 모든 재개발 사업장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통상 기부채납을 얼마 하냐? 일반적으로 12%를 기부채납합니다. 12% 해도 잘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더 달라고 요청하냐? 용적률이 높잖아요. 층고 높잖아요. 네? 사업 이익 많이 나겠네? 사업성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냥 안 해줍니다. 딱 보면 여기 길내고 여기 기부채납도 하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깎아줄 수 있습니다. 거의
11%에서 15%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12%예요. 저희는 기부 찬업을 얼마였냐? 11.6%였습니다. 11.6%. 국공용지가 8,512평, 기부 찬업 면적이 6,895평. 그래서 총 15,407평이 총 기부 찬업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이 도로를 설계해서 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이 셋이 있어요. 입장 셋이. 자, 제가 설명한 거는 뭐냐면, 그냥 행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자, 구청장님이나 서울시장님이나 뭐 아니면 대통령이 내가 이거 십자가로 놔주겠다. 그럼 어쩌죠? 땡기죠? 땡깁니다. 아, 놔준다는데 뭐. 근데, 구청 입장은 비재정사 이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한 거예요. 이미 귀찮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청장이 해준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이 기부채나 면적은 안 줄어듭니다. 어딘가 다른 데 써야 돼요. 이거는 뭐 그러면 이 도로는 했다. 그러면 이 도로 냈으니까 이 도로는 그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가 누구 거죠? 공공용지입니다. 대부분 공공용지. 그냥 엎어치나 외치나입니다. 공공용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공공용지가 국공용지가 8,507평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공공용지 늘어납니다. 심하면 건축심이 다시 받아갈 수 있어요. 기부차량이 받아지니까. 우리는 지금 안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뭐 변경할 것 없이 지금 안으로 하면 쫙 이러고 하는 게 유리해요. 뭐 변경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자, 이 땅은 추진이가 내가 돈 낼게, 우리가 땅 여기 도로 조성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몇천억 들어갔어요. 몇천억. 도로구청 돈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모르죠. 구청장 나오니까 대책 없이 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도로 조성한다고 뭐든지 준다고 그러면 받아야죠. 준다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은 십자도로는 기부채나 명지로 대체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하는 겁니다. 자,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2011년 9월까지 하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제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행정적인 일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면 시간 걸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상대방은 표준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간 걸립니다. 자, 이주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전가액의 50% 이자 지급 무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 규제가 특이지역은 랩틱이 40%예요.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은 50% 받았고 지금 신청하는 분은 40% 받아야 한다. 이러고 앉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모릅니다. 이게 60%가 될지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허브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70%예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유의자로 대출을 받는다. 보증서 가지고 이게 이쪽의 사례입니다. 저희와 똑같이 토지동수이자 방식입니다. 우리 공동사업 시행자 중에 하나인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가? 현재 역세권 개발은 기준이 전혀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역으로부터 500m, 전체 면적 5,000 해봤는데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안이 나오면 저희는 역세권이든 중공업 대책이든 모든 기준 나오면 검토합니다. 6.17 대책, 아니면 임대주택 상향, 아니면 지상 확대, 아니면은 이사 대책, 모든 대책 나오면 정부업체나 추진은 그 대책 싹 보고 우리가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손해날 것 같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진행하자고, 우리가 소금 입고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사업장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개인적인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 재산이 올라가냐? 추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우리 사업이 전체 수익이 올라가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하냐 하는 겁니다. 답변 설명 마치겠고요. 질문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예, 더 하는데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맨 앞에서 그 평균 시세, 주위 평균 신도림 시세 구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 기준이 건축률도 다르고 또 규모도 좀 틀린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질문 몇 개 있는데 한 가지씩 한 가지 할게요. 그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씁니다. 5개. 아니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저희 사업지에 몇 킬로 인근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위에서 딱 지도를 보고요. 지도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보고, 또 다 찾아가서 보고, 우리 사업자가 가장 유사한 아파트 사업자를 5개 정도 고릅니다. 그 유사한 기준이 뭐야? 저는 기준이 아니죠. 유사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거. 가장 유사한 거. 우리 아파트하고 똑같은 게 없잖아요. 가장 우리 아파트와 유사한 기준. 있는 것 중에서.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총 아파트 세대수, 건립 연도, 그다음 층고 이런 것도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 차를 발표했잖아요. 여기 대림 2차, 이편안, 7차, 4차, 노림동 아트자이, 신길동 프레미뉴 레미안 이 5개보다 더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를 뺀데 올려주시면 100%까지 분석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사하다고 본 것이고 최근에는 3개로 온 겁니다. 네. 다른 거. 네. 또 감정가 같은 경우는 네. 혹시 뭐 지금 전체로 2,000살에 얼마 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기가 토지가 크다 보니까 토지 용지가 다른 용지가 섞여 있는데 네. 그런 좀 세분화된 자료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어. 땅마다 아마 용지마다 좀 감정가가 다를 것 같은데. 감정가가 다릅니다. 그 감정가는 언제 픽스하냐면 관리처분 신청 전에 픽스합니다. 또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픽스합니다. 그래서 고지합니다.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뭐 한 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한 번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서 약간 저렇게 전체를 뭉그러는 게 아니라 네. 각 이제 그 땅 종류별로 조금 나눠놓은 게 있으면 좀 네. 이해하는데 네. 각 소유자별로 왜냐면 뭐 그냥 주택지일지 아니면 좀 상업용지 이런 거는 가격이 알겠어요. 잠깐만요. 내 땅을 감정평가를 해보세요. 대출 받으면 감정평가 나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나중에 감정평가 되겠는데 작잖아요. 나는 내가 감정평가하니까 우리 땅은 10억이야. 그런데 추진이가 한 거는 뭐 9억 2천만 원이야. 아니면 내가 감정평가 유리한 것들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러 가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회사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2군데. 감정평가액을 제출을 하면 그걸 수용을 해주나요? 저희가 감정사한테 감평을 받아서 드리면 그런 거를 반영합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 당연히 반영합니다. 그러면 저희 땅만 감정평가액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꼭 100% 그렇다고 말 수는 없지만, 통상, 이게 무슨 토지 평균가액으로 가지고 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토지 평균가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모든 땅별로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땅 다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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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정성이도 아시고 다녀갔고 네.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들이 이거 올렸더라고요. 네. 올렸는데 그 뭐 이 사업이 뭐 역세권 500m 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힘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개발 이거는 얼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역세권은 기준이 안 나와 있고요. 공공개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어느 정도 그냥 예를
아니 그분들은 음모를 얘기할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LH가 엄청난 자본금과 그런 거를 해가지고 LH 공사에서 프로젝트가 매일 찾아옵니다. 이거 여기 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이 법적 같은 것도 간소화하면서 자본금으로 땅을 크게 가진 사람부터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10몇 년 동안 피눈물 흘릴 중입니다. 자, 공공개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공공개발을 반대편에서도 좀 전화 왔더라고요. 반대편에서도. 네. 우리 남편이 막 욕하고 풍문해가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면 여기서 대응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공개발 하려면 주민들이 최소 50%,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신도림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총회를 한 단체는 시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도림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과반수 이상 모여서 총회를 성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죠. 3월 12일 날 총회해요. 근데 과반수가 안 되죠.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는 우주공사님의 그래가 정부가 개입하려고 한 거죠. 여기는 추진위가 강력하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체로 현재 남아있는데 힘을 실어주셔야만 공공개발도 막을 수 있고 정부 추가 규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상단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체가 없으면 여기 주체가 언제 형성되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주체가 형성됩니다. 그때도 75%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불가합니다.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조합과 똑같은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란 단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행방불명제를 모릅니다. 안 밝혀져요. 개인정보로. 그런데 인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인가난 단체한테는 주소를 알려주면 주소를 알려줘요. 사업을 위해서. 왜냐하면 보상하려면 통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불안은 안 해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공공개발하면 저하고 위원장이랑 도망가야 돼요. 전 돈 하나 못 받습니다. 절대 불가. 예. 다른 분. 예. 여기 분양가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2,537만 원에서 3,300만 원. 예. 여기 일반 분양가죠. 일반 분양가입니다. 그 소비 조합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죠. 2,640만 원. 아파트 소유자 분양 2,640만 원. 일반 분양 3,300만 원. 이 자료는 뺀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미상업 같아요? 더 안 좋아합니다. 거기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저희는 도시환경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정비 계획의 근거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중공업적으로 미상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권리가액이 아까 감정평가액이 2,48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추정입니다. 평균 추정. 네. 그다음에 그 권리가액이 약 3,220만 원. 그것도 평균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그러면 요새 이 비율은 뭐예요? 뭔 차이예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감정가액은 아까 평균 추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 2,400만 원이야. 그분 중에 내가 뭐라고 하나 3,500만 원일 거예요. 왜냐면 내 땅 비쌀 것 같은데. 당연히 7,000만 원짜리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잠깐만요. 그 감정가액에서 사업을 해서 돌려주는 게 130%로 늘어난답니다. 1.3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가액을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감정가액을 받았어요. 거기는 권리가액이 얼마냐? 3천만 원 곱하기 1.3 그러니까 4,200만 원 맞나요? 아니 3천 예? 4,280이요? 4,280. 자, 내 감정가액에다가 130%를 곱한 것이 그분의 권리가액이 됩니다. 권리가액이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감정가액에 사고됩니다. 2,480만 원 곱하기
1자 3010 곱하니까는 3,220만 원. 3천 그런데 2,300 말고 내 감정가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을 때 2,450만 원 곱하기 뭐 130% 정도 곱하니까 네. 3,22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그 권리 가액이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권리가액은 마치 나의 크레딧과 똑같아요. 내 수표와 똑같아요. 그래서 3,220만 원을 근거로 내가 땅을 아까 100평 받았다. 그러면 32억이라고 했잖아요. 32억 2천만 원. 10평이다. 그러면 3억 2,200이지 않습니까? 그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여기서 소유자 분양권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거나 그 권리가액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 되면 2,480만 원하고 권리가 3,220만 원인데 실제 거래 가격은 거래 가격은 거래하시는 더 방이죠. 높죠.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거래가액 말고요. 이건데 3,220만 원인데 예.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42억 8,600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했어요. 싸게. 상가와 지산도 싸게 분양합니다. 그래서 싸게 분양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32억인데 프리미엄까지 다 합치면 42억 8천만 원이 된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추정한 게 아니고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율로 바뀝니다. 자, 다른 분 질문. 자, 질문 계속 하시면 말고 다른 분. 네, 하세요. 저기 되게 잘생기신 분. 나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몇 예. 가지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평가가 벌써 한 5천억 이상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입이, 네. 예상치겠죠. 예상치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시행자 신청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확한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보면 그 분양 뭐 예산 분담금 조정표가 있었죠.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요,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 대사를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조정표에서 보면 네. 지금 5천억의 이익이 생긴다고 그 추가 부담금이 더 20번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5천억에 대한 것이 토지금 소유자한테 전혀 배분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자, 적용 좀 볼게요. 네, 봐보시면 18년도하고 21년도를 비교해보세요. 아니요, 18년도하고 21년도. 예, 여기요. 아니 이건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18년도하고 21년도에는 조정표가 있잖아요. 추가 부담금. 예, 이거 분장 적용표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가액이 올라가서 그래요. 감정가액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고 비례율 차이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보시면 네. 20평대가 지금 현재 23평으로 갈 때 18년 기준으로 6,500을 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지금 7,200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분양평가 분양 차익이 5천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방식은 공동사업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분양평가들이 다 배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저희가 잠깐만요. 질문을 해주세요. 일단, 잠깐. 들어보세요. 계산은 정확한 거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자, 20평이 그전에는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5억 1,600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분양가가 얼마예요? 7억 1,700만 원입니다. 자, 그전에는 그 후에 권리가액이 4억 5천이었어요. 4억 5천. 자, 지금은 그분의 권리가액이 6억 4천입니다. 권리가액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뭐도 늘어났어요? 분양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꼭 이거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거 신청할 수도 있고 이분이 이거 신청할 수도 있고 이분이 12개 신청할 수도 있죠. 각각마다 다릅니다. 분양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뭐도 올라간다고 했어요? 지출금액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5천억이 이익이 나면 다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5천억 이익이 나면 뭐도 올라가냐면 보상비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가고 비용 공사비도 따라서 다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 것까지 다 차감해서 또 모든 사람들은 소유주는 본인이 평가받은 감정가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다.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공평한 거지 공평한 거지 평등한 게 아니에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평가받습니다. 이 비례율 분담금 조정표나 비례율은 저희가 몇 달씩 계산합니다. 몇 달씩.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의 상승으로 해서 5천억이 증가가 돼서 결정 추정치로 5천억이 이익이 났는데 그 5천억이 배분되는 거가 중요하지. 예. 결과적으로 내가 부담을 자,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그만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잠깐 보세요. 예를 들면, 자, 40평 가지신 분은요, 40평 가지신 분은, 이걸 신청할 때, 43.2평 신청할 때, 그전에는 1억 1천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번에 2억 6천만 원 돌려받아요. 지금은요. 그죠?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판단합니다. 추진이가 뭘 판단하냐? 우리 소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평수 있는 사람도 구제해 줘야 되는가? 좀 더 좋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뭘 바꾸냐면 조합원 분양가를 바꿉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조합원 분양가를 20% 할인한 80%로 조합원 분양가를 하겠다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나중에 보니까 각 소유자의 세금이나 각 소유자의 이익, 전체적인 이익을 밸런스를 위해서 85%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75% 해야 되겠네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처분 청구할 때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부분의 공동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얼마나 올 거냐, 그런 것들을 다 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80%로 소유자를 분양했을 때 기준이랑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또 이해되셨죠? 한 네. 가지는 지금 좀 전에 그 십자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네. 십자도로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관할 시군구에서 해주면 땡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저기에 대한 토지의 가격으로 보면 진짜 1,000억대 이상이 나가겠지만 국토부 질의서의 답변서에 보면 네. 토지 공람이 돼서 십자도로가 예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때에는 네. 관할구하고 협의하여서 그 가액에 대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마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해주면 땡큐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것을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네.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올바르게 대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십자도로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4번을 요청을 했어요. 땡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추진위원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추진위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자금을 받아오려고 4번이나 넣었는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오지를 못했고, 지금도 어쨌든 법이 이랬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익을 배우려면 지금도 구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인 거는 기부채납 하게끔 돼 있고 법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데 우리한테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4번이나 저도 서울시에다가 4번이나 11월 달에 한 번 하고 4월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돈이 자금이 필요하면 그 자금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다 대받고 맞았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 뿐이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4번이나 제가 신청을 했고 그 4번 다 우리 다른 코로나나 뭐 이런 거 아니고는 서울시에서 자체에서 아무 돈이 나간 게 없어요. 더구나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를 여러 가지로 지금 난리가 난 형편에 이것을 우리한테 돈을 준다? 어디든지 한번 가 서울시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할 거고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십자도로를 왜 그렇게 위원장 되자마자 이거를 해달라 했냐면 동의율이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동의율이 너무 받기 힘들고 이게 3,3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십자도로에서 남은 땅이. 근데 소유주가 몇 명이냐면 53명이에요. 53명만 줄으면 우리 사업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서 2가지 효과를 누리려고 4번이나 청원을 했고 4번이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에 4월 달에 해준다? 또 일이 생겼고 또 4월 달에도 11월 달에 예산 한번 잡아보겠다 했는데도 예산이 통과. 아무데도 25개 중에 코로나 말고 돈을 나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익이 되는 건데 제가 주민들의 손에 맡겨 뭐가 있겠어요. 이런 데에 가서 구청에 가서 단합해서 어떤 요구를 할 때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을 좀 가서 읍소하고 우리 이익이 이거 좀 가져오자 했을 때 같이 함께 가서 구청에 가서 야 이거 좀 해주라. 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할 때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힘으로 안 되면 공지돼서 우리 이 금액이 이제 추산이 나올 겁니다. 이 금액을 감정평가로 했을 때 얼마를 우리가 기부 체납해야 되고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만 한 줄이라도 기부 체납 안 하고 구에서 서울시에 그렇게 지금 돈이 없어요. 이익을 몽땅 해줄 건지 아니면 절반이라도 얻을 건지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몫이에요. 얼마나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구에 가서 계속 읍소하고 해서 어쨌든 얼만큼 얻어오야 하는 거는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CEO라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끝나요. 제가 얼마나 이 십자 도로를 기부 체납하지 않고 서울시 돈, 구의 돈하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뚫으려고.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좀 줄여보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빨리 이 사업이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또 빨리 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돈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청장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도 아닌데 여기서 제가 이 도로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 주민들한테 이익을 하는 걸 노력해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가서 청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 그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4번이나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다 못한 이유가 서울 시내에 이런 사업장에 공동으로 기금이 하나도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 그건 알아보시면 여기 너무 민원도 많이 넣으셔가 너무 잘하시니까 서울시에도 알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푼도 나간 게 없다. 코로나 금액 이런 것만 나갔지 이런 돈으로 나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은 거는 일한 당사자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의지를 말씀하셨고요.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전문업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혹시 다른 질문? 예.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오늘 일가구 예. 2주택이 네. 되거든요. 예. 그럼 아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아까 3,500만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양도세가 문제인데 네. 할부르면 양도세가 면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 아까 여기 알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저희가 이 홍보관에서 거의 매주 세무상담을 했습니다. 매주 세무상담을 또 할 겁니다. 그냥 저 추진에 나 세무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무사를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여기 약속을 하든지 할 겁니다. 자, 세무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세무상담 받고 싶으면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보니까요. 네. 동네 가격인가 3,500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한 60평 좀 22평인데 예. 세금이 7억 더 나와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네. 1,000만 원에다가 세금 나가면은 네. 그럼 3,5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네. 사지도 않고 네. 하지도 않는 이유가 네.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네. 또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은 네. 가격 올라가면은 네. 세금으로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못을 할 것 같고 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네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언제 내냐? 팔 때 냅니다. 팔 때 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을 80평 가지고 있는데, 80평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면 세금 때문에 80평 땅을 팔고 딴 데 50평 아파트를 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굉장히 많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사업하면 양도세를 안 내죠. 팔기 전까지는. 그냥 80평 땅을 가지고 지금 여기 계산으로 1.1이라서 88평, 약 90평을 아파트를 세금 없이 옮깁니다. 그런데 옮길 때 잘 하셔가지고 자녀분에게 잘 넘길 건지 아니면 내가 다 아파트 안 받고 지산이나 상가로 할 건지 하는 것들 재개발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말로 나의 자산을 재구성하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일부를 증여할 수도 있고 자산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여기 신도림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다가구 주택의 세보다 옮겨받으면 엄청난 세를 받습니다. 굳이 왜 팝니까? 가지고 있다가 임대료를 받으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는 세무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내가 중간에 탈해야 되는지 끝까지 가야 되는지 세무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하면 내가 공장 가지고 있던 거를 아파트나 상가나 지상으로 바꿀 수 있는 세금 없이 바꿉니다. 그냥 환산해줘요. 파는 게 아니고요. 평가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물론 이걸 팔 때는 양도세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꾸는 데는 양도세 안 나옵니다. 취등록세도 상당히 거의 다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땅 가지고 있잖아요. 물건 형태는 먹겠지 새로 팔거나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들은 세금이 나오죠. 내가 물론 땅을 80평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200평 받았다 아니면 뭐 지산을 200평 받았다 그러면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지만 권리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면 나의 자산을 세금 없이 전환시킬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 네, 또 다른 분.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분야가 천정비가 한 20만 원 한다고 쳐봐요. 예. 그 나중에는 분야가 5천만 원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차익을 내야 된다. 차가 많잖아요. 예. 많으니까 거기 이익을 갖다가 정부에서 네. 여기 저기 엄청나게 네, 세금을 내게 한다. 때리는 거 네, 아니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럼 뭐도 올라가죠? 우리의 감정가도 올라갑니다. 우리의 감정가도 올라갑니다. 자,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여기. 그러면 여기 감정가가 얼마가 되냐? 2천만 원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알아요. 안 사요. 근데 여기가 아파트 분양가 5천만 원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사요? 4천만 원까지 사요. 4천만 원 샀어요. 그럼 감정가가 얼마 되죠? 4천만 원 드는 거예요. 네? 거래가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개발이 딱 될 때는 어떻게 되냐? 거의 비례율이 120%에 회귀합니다. 감정가도 올라가니까. 거래가가 올라가서. 기본 땅가가 거래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가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에 관한 세금은 없습니다. 정부가 가져갈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이 많이 오른 다음에 팔았어요. 사가지고 많이 오른 다음에 사가지고 팔면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땅을 아파트로 바꾸는 데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원래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 올라갔는데 3천만 원 세금 내야 되냐? 그렇지 않고 감정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기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한 필지가 공동명의로 돼 있잖아요. 네.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네. 반을 원래 아파트 분양받는 거는 아파트 하나를 공동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수산업센터는 인기가 덜할 것 같으니까 그 네. 반을 현금 청산 안 당하고 네. 안 팔고 지수산업센터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네. 공동명의로 네, 받아야 알겠습니다.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분양에 있어서 소유자나 조합원 분양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하는 건 주택뿐입니다. 주택. 아파트만 규제합니다. 지산은 100개를 받든지 10개를 받든지 어떻게 주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산이나 상가를 어떻게 분양할 거냐. 우리 자치계약에 넣고
관리처분할 때 방안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세무사님이 잘생긴 세무사님이 이거 너무 밑에 사람들 손해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하면 변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정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을 2필지 가지고 한 필지를 줄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권이 안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컨설팅 받으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유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우는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공유를 하더라도 취득 시기에 따라서 그럼 취득한 재산에 다릅니다. 반드시 컨설팅 받으셔야 돼요. 어디서 받아요? 추진이 위원장님한테 나 컨설팅 잘해주세요. 그러면 이틀 내에 갑니다. 직접 오시면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은 주택만 규제가 있다. 지산은 규제가 없다. 근데 지산도 규제는 딱 하나 있어요. 권리감 아액 내에서는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둘이 공유해서 예를 들어요. 두 분이 땅을 큰 걸 갖고 있어요. 큰 거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10억짜리를 둘이 반씩 가졌습니다. 10억짜리. 그러면 아까 5억이잖아요. 5억 내에서는 내가 지산을 신청하든 상가를 신청하든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5억 내에서는. 그런데 내가 4억 8천까지 받았어요. 2천만 원 남잖아요. 2천만 원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 단위로 2천만 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 모자라는 데까지 나머지 분담금 되면 필지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나 돈 마이너스 났는데 더 받을게. 이건 안 돼요. 권리가액이 자간 10원이라도 있으면 나머지 차액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단위로. 네, 딱. 차기 죄송합니다. 차기. 네. 예. 아파트 자산 가치를 높이는데 예. 건설사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세개 건설사 나오는데 네. 또 일부 한 개 건설사라도 다른 건설사로 경쟁이 가능한 건지 네. 아니면 그게 가능하면 어떤 방식으로 경쟁이 가능한 건지. 네. 저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 말고 그 행정적인 점을 얘기하면 자,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거 다 정치적으로 여기 분들이 정치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시공사는 언제 선정하냐? 사업시행 인가 받으려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신도림은 그 대신 공동사업 시행자를 선정했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를. 자, 추진위가 있고 그 세 분도 같이 시행자라는 거예요. 여기 주민들하고 그분들을 같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홍보관 그분들이 돈 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비 뭐 100억 썼네, 2억 썼네 하죠. 뭐 1000억 썼네, 1000억 아니고 200억 안 될 것 같아요. 대략. 근데 그만큼 썼어요. 몇십 년 동안 10년 넘게 썼죠. 그 돈 누가 냈어요? 공동사업 시행자가 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시공사로 참여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면은 그분들이 시공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점에 판단해야 되고 그 시점은 언제냐? 사업생 인가 신청 인가가 난 다음에 총회를 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네. 여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봐도 뭐 아니면 대림이나 이런 데보다 삼성이 훨씬 안 보이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했잖아요. 사업시 인가라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한다고요. 네.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권리 가액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하기 싫다. 네.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기 싫다 그러면 현금 청산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네. 그거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받으면 자 그것이 돈을 받으면 그 전에 내가 맨 처음에 취득한 가격 네.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이 취득한 객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차액에 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뭐 공제합니다. 1년에 뭐 2%씩 공제를 하고 뭐 올해 뭐 여러 가지 공제를 해요. 비용 다 공제하고 나머지에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받더라도 내가 현금을 받는 순간 세금을 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계산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저기요.
네. 증여일 때는 어떻게 해요? 증여일 때는 증여세를 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아파트든 상가든 받잖아요. 네. 근데 뭐 현금 청산이 아니라 증여를 받다는 거죠. 네. 그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전하면은 네, 증여를 하면 현물로 증여하면 그걸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배우자는 6억, 자녀들은 5천까지 증여세 면제되고 나머지 증여세 내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여기에 일반적인 그 건물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전혀 안 나와져 있는데 뭐는 보통 건물 감정 가격 얘기하는 거죠. 건물은 통상 콘크리트 건물은 200만 원. 네. 평당 면적 기준으로 콘크리트 건물은 대략 200만 원인데 좀 좋은 건물은 더 비쌉니다. 근데 200 이하로는 잘 안 가요. 그 건물 평당 200만 원. 네네. 예. 한 평이죠. 한 평당 200만 원. 건물이 내가 100평 있다. 그럼 2억이죠. 여기에는 내용에는 전혀 삼일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자, 없으시면 여기 오신 김에 서명결의서도 내주시고 동의서를 안 내셨다. 동의서 내세요. 동의서 낸다고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 동의서, 신청 동의서 안 내신 분들, 혹시 안 내신 분들, 그리고 총회에 직접 오시기 싫고 서명결의 내시겠다고 서명결 오신 김에 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사업설명회 참석해주신 호주등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